네, 이 로버트 뮬러 특검 조사가 끝이 났지만은 그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뮬러 특검 보고서 관련 연방 하원 청문회에 어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하지 않자 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발끈해서 강제 소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로 청문회가 변질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뮬러 특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간의 대립 오히려 계속해서 더 좀 격화가 되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더 확산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죠. 이 참 뭐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측면이 없을 수는 없겠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지금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요. 네. 그래서 참 답답한 상황인데 일단 그 민주당이 지난 그 5월 1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었죠. 수요일 날 네. 연방상원 법사위 청문회가 열렸을 때 굉장히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을 몰아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연방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음. 거기에서 그 뮬러 특검이 그 지난 3월 24일 의회에 제출한 그이 윌리엄 바 요약본 그러니까 뮬러 특검이 보고서를 이제 완성해서 법무부에 이제 제출한 후에 그것을 이제 법무부 장관이 요약한 4페이지짜리 네, 요약본을 네, 그러니까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뮬러 특검이 최근에 항의 성안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그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아주 집중 추궁이 됐죠. 그래서 그 이 뮬러 리포트, 풀 리포트에 대한 4페이지짜리 요약본이 제대로 뮬러 특검의 보고서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다. 이런 걸 가지고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공세를 펼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장난친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실수라. 이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곡시킨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공세를 펼쳤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을 몰아붙이면서 질타를 했고요.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라 이런 이 요구까지 했습니다. 사실 미국 청문회는 한국 청문회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점잖은 편인데 그렇게까지 청문회에서 공격하고 좀 그러지 않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하게 몰아붙였고 그런데 연방상원 청문회가 열린 바로 그 다음 날 어제였죠. 어제는 연방하원 또 법사위 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또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겠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제대로 된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청문회고 자기를 망신 주기 위한 법무부 장관을 망신 주기 위한 청문회 아니냐 그렇게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단호하게 상원에 나갔으면 됐다. 하원까지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민주당이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스텝 변호사들을 고용해 가지고 스텝 변호사들이 그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죠. 계획을 네.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뮬러 보고서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하원 의원들, 상원 의원들 다 마찬가지지만 의원들이 일일이 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기가 어려우니까 스텝 변호사들이 그걸 다 샅샅이 훑어서 다 내용을 이제 숙지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전해들은 윌리엄 버 법무부 장관이 그 새끼 변호사들 속된 말로 하면 이제 어린 변호사들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자기 새카만 후배들인데 자기가 이렇게 청문회에 나와서 민주당이 대놓고 자기를 망신 주려고 이렇게 벼르는 이런 청문회에는 나올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은 아주 격분을 했죠. 아니 청문회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 가지고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아주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또 이제 민주당이 그래서 법무부 장관 출석과 더불어서 이 시간에도 보도해 드렸지만 뮬러 특검 보고서가 원문이 공개됐지만 그 중에서 민감한 내용 뭐 기밀사항이라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은색으로 덧칠이 된 상태에서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려졌던 부분까지 다 공개해라. 또 이런 요구했는데 그것도 이 윌리엄 바 빌바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걸 이제 와서 공개하라고 그러는 거는 정치적인 공세다 하면서 일축을 해버렸어요. 네. 국가 기밀 사항이고 그 이번 사안과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내용인데 그런 걸 왜 공개해야 되느냐.
이건 민주당의 공세다. 그렇게 못하겠다. 이래 보니까 민주당이 아주 화가 많이 나서 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어제 성토했고 오늘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성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제는 뭐 결론적으로 뭐 모독 혐의까지 지금.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지금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죠.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네. 뭐 법무부 장관이 정치 공세 이 청문회에 끌려다니면서 왜 추궁을 그렇죠. 받아야 되느냐 네. 뭐 이런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엇갈리죠. 상황인데 도대체 실제로 규정이 어떤 거예요?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궁금한데요. 그 LA 타임즈가 그래서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노쇼죠. 원래 나가야 될 곳에 안 갔는데 노쇼와 관련한 이제 보도인데요. 강제 소환. 결국 그 연방하원 쪽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연방하원 쪽이 이제 굉장히 분노하면서 강제 소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위협까지 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연방상원 또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누군가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거 제출을 거부할 때 연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 바로 강제 소환입니다. 그런데 이 LA 타임즈 보도 내용을 보면 연방 대법원의 판례도 있어요. 그 대상자를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강제할 권리가 의회에는 있다. 그건 연방 대법원이 여러 차례 인정한 권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연방의회가 연방 상원이 됐건 연방 하원이 됐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인정된 권리죠. 그런데 LA 타임즈 보도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게 그 대상자가 청문회를 출석해야 되는 대상자가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그런 출석 요구 관련해서 상황이 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우에는 항상 의회에 알리기 싫은 정보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는 항상 대립관계. 그러니까 그렇죠. 입법부와 행정부는 대립관계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뭐 서로 물론 협조는 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협조적이면서도 대립적인 이런 미묘한 관계, 이 일종의 서로가 협조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서로가 견제를 해야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 소환이 일반인들, 일반 개인을 상대로는 100% 인정이 되지만 네. 정부기관을 상대로는 그게 좀 애매할 수 있다고 LA 타임즈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이 연방의회에서 이 청문회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정되는 두 가지 권리가, 그러니까 정부기관을 상대로 해서 인정되는 두 가지가 강제 소환, 또 하나는 예산안 책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연방 상원이나 연방하원의 청문회에 지금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처럼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연방의회 쪽이 행정부에 보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예산안 책정이죠. 예산안을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안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행정부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연방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되면 연방하원 쪽에서 이제 목리를 부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안 책정 관련해서. 근데 그건 이제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안을 책정할 때 문제고 지금 당장 이제 강제 소환이 문제인데 강제 소환은 이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그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제였죠. 연방상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물러나라. 안 물러나면 뭐 탄핵할 수도 있다. 탄핵 얘기는 이제 또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나 민주당 지도부가 꺼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있지만 법무부 장관도 탄핵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핵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민주당이 정말 분노하면 탄핵을 또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탄핵 같은 경우는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통과해야 되기 네. 때문에 절차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고 강제 소환 같은 경우 탄핵과 달리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이 각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별도로. 경우는 연방상원은 어찌됐건 청문회가 끝났고요. 네. 연방하원 청문회가 안 되는 거니까 연방하원 차원에서 강제 소환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강제라는 걸 이제 물리적으로 소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1980년 이후에 지금까지 연방상원과 연방하원 합쳐가지고 강제 소환이 이루어진 게 30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청문회는 수천 번이 열렸을 텐데 실제 강제 소환은 30번이니까 사실 굉장히 이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1년에 한 건도 안 된다는 안 되는 얘기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직 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연방 검찰에 그래서 법정 모욕죄, 그러니까 의회 모독죄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유력하게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연방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리고 기소가 돼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최고 $10,000의 벌금, 1년의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강제 소환을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으로 윌리엄 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정 모욕죄 그러니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해서 고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LA 타임즈가 분석한 민주당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데 어찌됐건 현실적으로는 하나같이 쉽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정 모욕죄로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한다 그러면은 연방 검찰이 네. 이제 이 기소를 하고 그렇죠. 잡아들여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연방 검찰도 결론적으로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그렇죠. 기관이죠. 기관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위에 있는 자기 조직의 최고 수장이 바로 법무부 장관인데 네, 그렇죠.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을 기소를 의회 모독죄로 기소할 수 있을 것이냐? 아무리 연방의회가 이런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것도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음. 그 원칙이 그런 거고 현실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LA 타임즈도 법정 모욕죄 일환으로 의회 모독죄를 적용해서 기소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거의 얘기하고 없다. 있습니다. 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방 검찰은 법무부 산하기관이고 그 법무부 장관은 자기들의 최종 보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보스를 의회 모독죄를 적용해서 기소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물론 자기들 수장이라고 해도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뭐 예를 들어 누굴 죽였다거나 예를 든다면 그럼 명백한 죄를 저질렀다면 아무리 수장이라도 기소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명백한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다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치적인 다툼 속에서 민주당이 고발하는 그런 사건을 받아가지고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게 한다. 이거는 좀 비현실적이다. LA 타임즈도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절대로 협조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강제 소환에 대해서 민주당의 weapon of choice,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무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치적인 무기로서 이런 강제 소환을 선택하고 있다고 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ll our political war,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정치적인 다툼,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절대로 민주당 정치 공세에 협조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또 윌리엄 버 법무부 장관의 이런 불출석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런 그 법적인 절차가 어려운 거죠. 이건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라고 할 수는 없고 여론이 반반으로 갈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윌리엄 버 법무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의중을 반영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렇게 되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지만 탄핵은 뭐 연방상원, 연방하원을 다 통과해야 되니까 이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LA 타임즈는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윌리엄 버 법무부 장관을 청문회에 강제로 끌어안칠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지금 LA 타임즈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향해서 위증했다고 아주 막 경로를 하면서 어우, 목소리를 높였었잖아요. 굉장히 분노했어요 어제. 정말. 예. 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뭐 모든 수단을 네. 지금 다 동원해서 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방법들이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LA 타임즈가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법적으로 분쟁을 가는 것이 있고 뭐 강제 구금도 있는데 또 탄핵도 있고 법적인 분쟁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1심 또 2심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이건 좀 비현실적이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2년에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당시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의회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기 규제 관련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제출하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 추진했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공화당 쪽이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다큐멘터리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걸 그 당시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 강제 소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무려 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16년이 돼서야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이 연방의회 출석했는데 이미 4년이 지나니까 이슈도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흐지부지 되죠. 의미가 뭐. 없어졌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면 끝인데요. 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했던 공화당의 이 소송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 같다는 것이 LA 타임즈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법적인 해결책을 노려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을 끌면서 시간이 가길 기다릴 것이고 결국 내년
11월에 대통령 선거 열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 대통령 선거까지는 흐지부지하게 만들 것이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건 또는 뭐 민주당 후보가 이기건 누가 이기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사안은 결국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적 분쟁은 의미가 없다. 그럼 강제구금이 있어요. 강제구금이라는 것은 연방상원, 연방하원이 갖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인 수단인데 증인이 의회에서 증언할 때까지 그러니까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의사당 내에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권한인데 네. 근데 의회의 직접적인 구인구금은 절차상 본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하.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935년 이후에 지난 84년간 단 한 번도 이 강제 구인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상대가 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뭐 비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탄핵인데 탄핵도 연방상원, 연방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의석 분포로는 윌리엄 버 법무부 장관 탄핵, 공화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 없고 그래서 역시 LA 타임즈가 생각하는 것은 계속 민주당은 윌리엄 버 법무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공격하면서 이게 계속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공세화될 가능성이 있고 네. 이러다가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흐지부지 끌고 가겠다. 가겠다. 네. 결국은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서 그렇죠. 판단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이틀 전에 그 상원에서 이제 청문회에 네. 나왔을 때 그 윌리엄 바 장관의 얼굴 표정을 보면 뭐 완전히 부처던데. 그러니까요. 네. 너희들 찢으려면 찢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거더라고요. 워낙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네. 그런지 그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근데 노예한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요즘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로버트 뮬러 특검이 아. 사이가 굉장히 좋은 사이래요. 네, 그렇죠. 80년대부터 친구고 뭐 와이프들은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뭐 서로 아이들의 그 결혼식도 네.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이 두 집안 사이가 이게 벌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아마 얘기도 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쁠 것 같지는 나쁠 않고요. 것 같지는 맞아요. 않아요. 네. 서로가 그러니까 제가 공적으로만, 보기에는 로버트 네. 뮬러 특검이 네. 그 윌리엄 바 장관한테 보낸 편지도 네. 어이 친구, 야 이거 나는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닌데 왜 너 그렇게 썼어? 이런 식으로 좀 사적인 감정이 담긴 편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특검이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와서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니까 뮬러 특검에 대한 실망감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체면 처리하기 위해서 네. 좀 그런 이제 어필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윌리엄 바 장관은 뭐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 쪽으로부터 뭐 어떤 뭐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이제 이 사항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무래도 드네요.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높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